이 못난 할아버지를 용서해다오. 대한민국 제1위 태성그룹 회장이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사건은 딱 3일 전이었습니다. 전 재산이 단돈 1만 2천 원뿐인 가난한 여대생이 영하 15도의 한파 속에서 얼어 죽어가던 노숙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살을 애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유일한 패딩을 벗어 덮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가 바로 75세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여대생의 목에 걸린 은색 로켓 목걸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22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손녀딸의 표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대생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일 전 도와준 그 노인이 누구인지, 22년 전 어떤 끔찍한 비극이 있었는지를요. 과연 두 사람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더불어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빌어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영하 5도를 가리키는 매서운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사립대학교 정문 앞으로 국내 최고가 수입 자동차 검은색 벤츠 S클래스 10대가 웅장한 배기음을 내며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등교하던 수백 명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경악했죠.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혹시 학교에 무슨 큰일이 생긴 걸까요? 학생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순식간에 SNS에는 현장 영상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맨 앞 차량이 본관 건물 앞 광장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기사가 재빠르게 뒷좌석 문을 열자 교내 최고 권력자인 이종만 총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황급히 뛰어나왔어요. 총장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평소 당당하던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죠. 그 안에서 천천히 내린 백발의 노신사는 값비싼 맞춤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초라해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품에 낡은 오리털 패딩 점퍼를 소중하게 안고 있었어요. 곳곳에 기워진 자국이 보이는 남루한 점퍼였지만 노신사는 그것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다루고 있었죠. 대한민국 재계 1위 태성그룹의 강만수 회장. 그는 총장의 인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떨리는 눈빛으로 운동장 한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나무 벤치 옆에 홀로 서 있는 한 여학생이 보였어요. 강만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22년을 기다렸어요. 22년 동안 그리워했죠. 그의 발걸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행정실 직원에게 불려나온 실용음악과 2학년 한서연은 추위에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어요. 얇은 후드티 하나만 걸친 채였죠. 그녀의 목에는 낡은 털실 목도리가 감겨 있었고 그 안쪽으로 오래된 은색 로켓 목걸이가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왜 자신을 불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장학금 심사도 아니고 수업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죠. 그때였습니다. 백발의 노신사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아니, 저 사람은 누구지?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노신사의 뒤로는 10여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고 총장까지 허리를 90도로 숙인 채 동행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서웠어요. 압도적인 위험이 느껴졌죠. 강만수 회장은 서연의 앞 3미터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품에 안고 있던 패딩 점퍼를 꺼내 들었어요. 서연의 눈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건 분명 자신의 점퍼였어요. 3일 전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벗어준 바로 그 패딩이었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걸 가지고 있는 거지?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강만수 회장이 그 자리에서 허리를 깊이 숙이며 입을 열었어요. 아가. 그 한마디에 운동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학생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이 기막힌 상황은 정확히 3일 전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영하 15도를 기록하며 한강물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던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던 날이었어요. 기상청은 한파 특보를 발령했고 뉴스에서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경고가 반복되고 있었죠.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런 경고가 사치였습니다. 밤 11시 편의점 마감 알바를 마친 서연은 폐기 처리된 삼각김밥 2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나왔어요. 오늘의 저녁이자 내일 아침 식사였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뼛속까지 시렸어요. 서연은 낡은 오리털 패딩 점퍼에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낡은 운동화 밑창으로 찬 기운이 스며들어 왔어요. 정류장에 도착한 서연은 벤치에 앉으려다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벤치 한쪽 끝에 신문지 한 장에 의지한 채 죽은 듯이 웅크리고 있는 노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노숙자였습니다. 낡은 작업복 바지에 찢어진 점퍼, 맨발에 가까운 해진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노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러다 얼어 죽는 거 아닐까? 지갑을 꺼내 열어봤어요. 1만 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2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버텨야 하는 돈이었어요. 월세는 이미 보름째 밀려 있었고 집주인은 이번 주 안에 내지 않으면 쫓아내겠다고 했죠. 서연의 머릿속에서 돌아가신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마라. 네가 가진 게 적어도 나눠야 한다. 그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란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노인에게 천천히 다가갔죠. 할아버지. 서연의 목소리에 노인이 미세하게 움찔했지만 눈을 뜨지는 못했어요. 의식이 거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자신이 입고 있던 유일한 방한복인 낡은 오리털 패딩 점퍼를 벗어 노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순간 칼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 들어왔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하지만 서연은 이를 악물고 편의점으로 다시 뛰어갔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따뜻한 두유 한 병을 데웠어요. 그리고 지갑에서 1만 원짜리 한 장을 꺼냈죠. 정류장으로 돌아온 서연은 따뜻한 두유와 지폐를 노인의 거친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라도 드세요. 꼭 따뜻한 데 가세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노인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흐릿한 시야에 천사 같은 여학생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서연이 패딩을 벗으면서 드러난 목에 걸린 은색 로켓 목걸이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는 게 보였죠.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온몸이 감전된 듯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노인이 떨리는 손을 뻗어 서연의 목걸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마침 버스가 도착했죠. 서연은 황급히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버스가 출발했어요.
노인은 서연이 덮어준 패딩을 꼭 쥔 채 멀어지는 버스를 향해 두 팔을 뻗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에서 소리 없는 절규만이 터져나왔죠. 버스 뒷좌석 창가에 기대어 앉은 서연은 얇은 후드티 차림으로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이를 딱딱 부딪히며 떨었죠. 지갑 속에 남은 건 1,000원짜리 2장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은 어떻게 해결하지? 걱정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밤을 보내셨으면 좋겠다. 서연은 목에 걸린 은색 로켓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쥐어주셨던 목걸이였죠. 이 안에는 부모님의 작은 사진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단 한 번도 이 목걸이를 열어본 적이 없었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죠. 언젠가는 열어볼 거예요. 언젠가는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려갔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오늘도 하루가 지나가네. 내일은 좀 나아질까? 하지만 서연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베푼 작은 선행이 22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정류장에 홀로 남겨진 노인은 서연이 덮어준 낡은 패딩 점퍼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떠난 정류장에 홀로 남겨진 강만수 회장은 서연이 덮어준 낡은 패딩 점퍼의 온기를 느끼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본 은색 로켓 목걸이의 잔상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아니야, 착각일 거야. 강만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떨리는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걸이는 시중에서 흔히 파는 싸구려 액세서리가 절대 아니었어요. 22년 전 자신이 직접 이탈리아 장인에게 주문 제작하여 며느리에게 선물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은세 공품이 틀림없었죠. 태성그룹의 상징인 봉황 문양과 강씨 가문의 한자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는 로켓 목걸이였습니다. 강만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는 벤치에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혹시 저 아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22년 전 그날 이후 며느리와 손녀의 행방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전국을 뒤졌지만 허사였어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죠. 강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패딩 점퍼의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뭔가 만져지는 게 있었어요. 꺼내보니 꼬깃꼬깃한 1만 원짜리 지폐 한 장과 학생증이었죠. 학생증을 보는 순간 강만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진 속 여학생은 방금 전 자신에게 패딩을 덮어준 바로 그 아이였어요. 이름은 한서연, 22세, 실용음악과 2학년이라고 적혀 있었죠. 한서연. 강만수는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되뇌었습니다. 서연이. 아니, 혜진이가 딸을 낳으면 서연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었지. 강만수의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파왔어요. 22년 전 며느리 혜진이 임신 8개월의 몸으로 대저택 앞에서 사흘 밤낮을 무릎 꿇고 빌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받아주세요. 뱃속의 아기만이라도 봐주세요. 하지만 자신은 냉혹하게 등을 돌렸었죠. 그날 밤 쫓겨난 아들 내외는 빗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손녀는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강만수는 패딩 점퍼를 끌어안고 오열했어요. 목구멍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죠.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40대 중반의 사내가
재빠르게 강만수에게 달려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태성그룹 수행비서실장 박재민이었죠. 그는 15년간 강만수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온갖 일을 처리해온 최측근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바닥에 주저앉은 강만수를 부축하려 했지만 강만수는 그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당장 이 아이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와. 강만수가 학생증을 박 실장에게 내밀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형용했어요. 태어난 곳, 부모, 자란 환경, 현재 거주지, 교우관계 전부 다 알아와. 한 글자도 빠짐없이. 박 실장은 학생증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죠. 알겠습니다. 그는 강만수의 얼굴을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15년을 모셨지만 이렇게까지 동요하는 회장님을 본 적이 없었어요. 강만수는 패딩 점퍼에서 나는 묘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싸구려 섬유유연제 향기가 뒤섞여 있었어요. 가난의 냄새였죠. 22년 전 자신이 매몰차게 내쫓았던 그날의 비극적인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비, 무릎 꿇은 며느리, 닫힌 대문,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들려온 교통사고 소식. 강만수는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통곡이 터져 나왔죠. 한편 패딩을 벗어주고 온 서연은 고시원보다 좁은 반지하 월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4평도 안 되는 공간에는 낡은 싱글 침대와 옷걸이,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죠. 창문은 지상에서 50cm 아래에 있어서 항상 어두웠고 벽에는 습기로 인한 곰팡이가 검게 피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전기장판조차 켜지 못한 냉골 바닥에 앉아 몸을 웅크렸어요. 전기요금이 밀려서 최소한만 써야 했죠. 할머니가 떠주신 낡은 털실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오늘은 좀 심하네. 서연은 이를 딱딱 부딪히며 혼잣말을 했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폐기 삼각김밥은 버스에서 다 먹어버렸어요. 내일 아침까지 먹을 게 없었죠. 서연은 목에 걸린 은색 로켓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작은 타원형 로켓 안에는 부모님의 사진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서연아, 이 목걸이는 내 엄마가 너를 낳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 손에 쥐어주신 거란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내 부모님은 너를 무척 사랑하셨어. 언젠가 이 목걸이가 너에게 진실을 알려줄 날이 올 거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서연은 로켓 목걸이를 열어볼까 고민했지만 결국 포기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용기가 나지 않았죠.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 더 슬퍼질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아빠, 저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할머니가 지켜보고 계셔. 서연은 눈물을 닦고 내일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 오전 수업, 오후 3시부터 식당 알바, 밤 9시부터 편의점 야간 알바. 잠은 4시간밖에 못 자지만 버텨야 했어요. 이번 달 월세를 내야 했죠. 다음 날 아침 7시 태성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강만수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서연의 학생증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박재민입니다. 들어와.
강만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박 실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밤새 조사한 서연의 신상 명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였어요.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죠. 한서연 만 22세, 2002년 11월 5일생입니다. 출생지는 서울시 성북구 병원이며 부는 한진우, 모는 이혜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둘 다 2002년 11월 7일 교통사고로 사망 처리되어 있습니다. 강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날짜가 일치해. 그의 아들 강진우와 며느리 이혜진이 사고를 당한 날이 바로 2002년 11월 7일이었죠. 박 실장은 계속해서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서연 양은 부모 사망 후 조모인 이순덕 씨 밑에서 성장했으며 조모는 2023년 11월 15일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현재는 마포구 합정동 반지하 월세방에서 혼자 거주 중이며 월세는 2개월째 연체 상태입니다. 생활비는 신문 배달, 식당 설거지, 편의점 야간 알바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하루 4시간 수면으로 건강 상태가 우려됩니다. 강만수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책상 위에 물컵이 쓰러졌어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박 실장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5년을 모시며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회장님의 모습이었어요. 강만수는 고개를 들고 박 실장을 쳐다봤습니다. 출생 시점, 부모 이름, 사망 날짜, 전부 일치해. 그 아이가 내 손녀가 맞아. 하지만 확실하게 해야 해. 박 실장, 당장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패딩 점퍼에 묻은 머리카락이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숙였죠. 강만수는 소파에 놓인 패딩 점퍼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옷깃 부분을 살펴보니 긴 머리카락 한 올이 걸려 있었어요. 이걸로 검사해. 그리고 미국 최고의 유전자 분석 기관에 긴급 의뢰해. 최고 보안 등급으로. 네, 회장님. 박 실장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채취하여 밀봉했습니다. 강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22년이야. 22년 동안 내 손녀가 저렇게 고생하고 있었어. 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겠어. 박 실장, 서연이에 대해 24시간 보호 조치를 취해. 하지만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알겠습니다. 박 실장이 회장실을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강만수가 그를 불러 세웠어요. 서연이 학교 등록금은 얼마야? 400만 원입니다. 내일까지 내지 않으면 재적 처리된다고 합니다. 강만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장 익명으로 장학금 명목으로 입금시켜. 그리고 학교 측에 절대 본인에게 알리지 말라고 해. 네. 박 실장이 나가고 혼자 남은 강만수는 서연의 학생증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늦었어. 하지만 이제는 지켜줄게. 절대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쳐 들어왔지만 강만수의 가슴속은 여전히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일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 3일이 22년보다 더 길게 느껴질 것 같았죠. 시간은 22년 전인 2002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성북구 평창동에 위치한 강만수의 대저택은 5,000평 부지에 지어진 3층 한옥이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가 사는 곳답게 경호원들이 24시간 경비를 서고 있었죠.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11월 4일 밤, 저택 정문 앞에는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당시 29세였던 강만수의 외아들 강진우와 그의 아내 이혜진이었어요. 혜진은 임신 8개월의 배를 안고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진우는 아내를 감싸 안으며 떨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한 번만, 딱 한 번만 받아주세요. 하지만 굳게 닫힌 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2층 서재에서 강만수는 커튼 뒤에 서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53세였던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옆에 서 있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회장님, 며느님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병원에라도 모시는 게... 닥쳐. 강만수가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죽었어. 저 여자는 내 며느리가 아니야. 당장 쫓아내. 하지만 회장님, 시끄러워 나가. 비서가 황급히 서재를 나갔어요. 강만수는 주먹을 쥐고 창밖을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미세한 동요가 스쳐 지나갔지만 곧 차갑게 식었죠. 모든 것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1년 겨울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 졸업한 강진우는 태성그룹의 후계자로 촌망받고 있었어요. 강만수는 아들을 위해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았죠. 대기업 회장의 딸과의 정략 결혼, 그룹 계열사 사장 취임, 그리고 10년 후 회장 승계.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어요. 그는 대학 시절부터 사귀어온 연인이 있었죠. 한국예술종합학교 피아노과를 다니던 이혜진이었습니다. 혜진은 경상도 시골 출신으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가난한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피아노 실력은 천재적이었죠. 진우는 한 음악회에서 혜진의 연주를 듣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두 사람은 1년간 몰래 사귀었어요. 강만수는 전혀 몰랐죠. 2001년 12월 진우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강만수는 서류를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냐? 이혜진이라는 사람입니다. 피아니스트예요. 강만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죠. 뭐? 피아니스트? 그게 무슨 직업이냐? 진우는 침을 삼켰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입니다. 집안은 어디고? 경상도 시골이고 어머니 혼자 식당 일을 하십니다. 강만수가 책상을 내리쳤어요. 쿵 하는 소리가 서재에 울렸습니다. 미쳤구나. 내 아들이 거지 집안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는 혜진 씨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당장 헤어져. 그게 안 되면 나가. 진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죠. 알겠습니다. 그럼 전화 가겠습니다. 그는 집을 나왔어요. 강만수는 아들이 며칠 있으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죠. 2002년 3월 강만수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혜진과 혼인신고를 했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혜진은 임신 3개월이었죠. 강만수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당장 아들을 찾아내. 그를 데려와. 하지만 진우는 이미 연락을 끊은 상태였어요. 강만수는 모든 재산 상속권을 박탈한다는 공고를 신문에 냈습니다. 진우는 태성그룹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선언했죠. 진우와 혜진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일했고 혜진은 배가 불러오자 피아노 레슨을 그만둬야 했어요. 두 사람의 생활은 빠듯했지만 행복했죠. 2002년 11월 혜진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혜진이 임신 중독증 진단을 받은 거였죠.
의사는 큰 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비는 최소 500만 원이 필요했어요. 진우와 혜진이 가진 돈은 80만 원이 전부였죠. 진우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은행 대출도 막혔어요. 신용이 없었죠. 결국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빌어보자.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아버님이 얼마나 화나셨는데. 괜찮아. 우리 아기를 위해서야. 손자를 보시면 마음이 풀리실 거야. 11월 4일 저녁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성북동 대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혜진의 배는 이제 곧 터질 것처럼 불러 있었어요. 저택 앞에 도착한 진우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저 진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진우는 계속해서 인터폰을 눌렀죠. 아버지, 제발이요. 혜진이가 위험해요. 아기를 살려야 합니다. 30분이 지나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어요. 진우야, 괜찮아. 우리 그냥 가자. 아니야. 꼭 들어가야 해. 진우는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이 피가 나도록 두드렸죠.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결국 진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진도 함께 무릎을 꿇었죠.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받아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은 그렇게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11월에 칼바람이 몰아쳤어요.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죠. 혜진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발은 얼어붙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내를 감쌌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혜진은 의식이 흐려졌고 진우는 필사적으로 아내를 흔들어 깨웠죠. 혜진아, 정신 차려. 조금만 버텨. 아버지가 나오실 거야.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낮이 되고 저녁이 되었어요. 이틀째였죠. 경호원들이 철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배를 움켜쥐고 괴로워했어요. 아파, 너무 아파. 진우는 혜진을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다 내 탓이야. 내가 잘못했어. 사흘째 되는 11월 7일 저녁 강만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경호팀장을 불렀습니다. 저들을 끌어내. 멀리 데려다 버려. 경호팀장이 망설였죠. 하지만 회장님, 며느님이 시킨 대로 해. 강만수가 고함쳤습니다. 경호원 4명이 철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들은 진우와 혜진을 짐짝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진우가 절규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혜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파요. 배가 아파요. 경호원들은 두 사람을 차에 태워 30분 거리의 서울역 앞에 내려놓았죠. 차가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진우는 혜진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우리 집으로 가자. 택시를 잡아야 해. 하지만 택시는 잡히지 않았어요. 빗길이라 모두 손님을 태우고 있었죠. 30분을 기다려도 택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혜진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진우야, 나 못 걸을 것 같아. 진우는 아내를 업었습니다. 조금만 버텨. 병원 가자. 그는 빗속을 걸어 가장 가까운 병원을 찾았어요. 병원까지는 2km였습니다. 진우는 필사적으로 걸었어요. 임신 8개월의 아내를 업고 빗속을 달렸죠.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병원 입구가 보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트럭 한 대가 미끄러지며 두 사람을 들이받았어요.
진우는 10m 날아가 머리를 부딪혔고 혜진은 배를 감싸며 바닥에 쓰러졌죠. 피가 사방에 튀었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119가 출동했고 두 사람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진우는 현장에서 숨이 끊어졌어요. 29세의 젊은 나이였죠. 혜진은 의식을 잃은 채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긴급 제왕절개를 진행했어요. 아기는 살아났지만 혜진의 출혈은 멈추지 않았죠. 2시간 후 혜진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간신히 눈을 뜨고 아기를 보았어요.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눈을 감았죠. 다음 날 새벽 혜진의 어머니 이순덕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70세의 노인이었어요. 딸의 시신을 보는 순간 그녀는 쓰러졌죠. 혜진아, 내 딸. 통곡이 병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갓 태어난 아기를 안겨줬어요. 할머니, 손녀예요. 이순덕은 피투성이가 된 딸의 손을 잡고 울다가 핏덩이 같은 손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은 아기는 큰 소리로 울고 있었어요. 이순덕은 딸의 목에 걸려있던 은색 로켓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혜진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이었죠. 그녀는 목걸이를 풀어 손에 꼭 쥐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는 절대 손녀를 주지 않겠어. 딸을 죽인 원수들이야. 이순덕은 병원비도 내지 않고 아기를 안고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새벽 5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강만수에게 소식이 전해진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회장님, 도련님과 며느님이 교통사고로. 비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만수는 쓰러졌어요. 병원 영안실에서 아들의 시신을 본 강만수는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진우야,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돌아와. 제발 돌아와. 하지만 아들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죠. 장례식장은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강만수는 3일 내내 아들의 관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손녀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병원에서도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했죠. 이순덕이 아기를 데리고 사라진 거였어요. 강만수는 수십억 원을 들여 전국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이순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순덕은 손녀 서연을 데리고 서울 변두리 재개발 지역의 낡은 반지하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식당 설거지와 파출부 일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어요. 서연이 자라면서 돈은 더 필요했죠. 이순덕은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서연은 할머니가 쥐어준 은색 로켓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자랐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내 엄마가 준 거란다. 소중하게 간직해야 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동네 아이들이 놀렸습니다. 너네 아빠는?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도 말해주지 않았죠. 그냥 하늘나라에 계신다고만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만수는 매년 아들의 기일이 되면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허름한 노숙자 차림으로 거리를 떠돌았어요. 자신이 내쫓았던 아들 내외가 겪었을 추위와 배고픔을 직접 겪으려 했죠. 속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통받아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손녀는 찾을 수 없었죠. 강만수는 점점 늙어갔습니다.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2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그 잔인했던 시아버지를 노숙자로 위장시켜 손녀 앞에 데려다 놓았죠. 그리고 손녀는 원수 같은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일한 옷을 벗어주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슬픈 가족사의 비밀을 아직 모르는 서연은 오늘도 반지하 방에서 차가운 삼각김밥으로 배를 채우며 내일을 꿈꾸고 있었어요.
22년의 긴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2024년 11월 17일 현재로 돌아옵니다. 강만수 회장은 집무실 소파에 앉아 서연이 덮어주었던 패딩 점퍼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옷깃 부분에 묻은 긴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한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걸로 확인할 수 있어. 강만수는 조심스럽게 핀셋으로 머리카락을 채취했어요. 가느다란 검은색 머리카락이었죠. 박 실장을 불렀습니다. 제발 내 손녀이기를. 아니, 제발 내 손녀가 아니어서 이 고생을 모르고 살았기를. 그는 모순된 마음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강만수는 검은색 세단을 타고 서연이 다니는 대학교로 향했어요. 운전석에는 박 실장의 부하 직원이 앉아 있었죠. 회장님, 학생식당 뒤편에 주차하겠습니다. 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조용히 교정 뒤편으로 들어갔어요. 강만수는 선글라스와 모자를 눌러쓰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멀리 학생식당이 보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죠. 강만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얇은 티셔츠 바람에 할머니의 낡은 목도리만 두른 채 일하고 있었어요. 3일 전 패딩을 벗어준 탓에 추위에 떨고 있었죠. 기침을 하며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처연했습니다. 강만수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내가 저렇게 만들었어. 학생식당 주방에서 서연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간당 9,620원의 최저임금 알바였어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일하면 28,860원을 받을 수 있었죠. 서연은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벽을 짚었습니다. 어젯밤 패기 삼각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운 게 전부였어요. 오늘 점심도 먹지 못했죠.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야, 한서연. 뭐해? 빨리 안 해? 주방장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황급히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어요. 손이 찬물에 젖어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참았죠. 이 돈으로 오늘 저녁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은 또 굶어야 했지만요. 차 안에서 지켜보던 강만수는 참을 수 없었어요. 당장 들어가서 손녀를 데려오고 싶었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만약 내가 착각한 거라면 저 아이에게 상처만 주는 거야.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해. 강만수는 주먹으로 허벅지를 쳤어요. 아팠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때 서연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어요. 서연은 얇은 가방을 메고 교정을 가로질러 걸어갔죠. 강만수는 차에서 내려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서연은 행정관 건물로 들어갔어요. 무슨 일일까? 강만수도 조심스럽게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행정관 2층 학생지원팀 앞에서 서연은 망설이고 있었어요. 문 앞에 섰다가 돌아서기를 반복했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보던 강만수는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직원과 서연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게 이번 학기 등록금을 내일까지 내야 하는데. 아, 한서연 학생이죠? 400만 원 전액 미납 상태네요. 내일까지 입금 안 되시면 재적 처리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알바비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규정이에요. 내일 오후 6시까지 입금하세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죠.
알겠습니다. 서연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어져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400만 원. 어떻게 마련하지? 통장에 남은 돈은 4만 원이 전부였어요. 이번 달 알바비를 다 모아도 80만 원밖에 안 되었죠. 서연은 가방에서 로켓 목걸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걸 전당포에 맡기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건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거야. 엄마, 아빠의 사진이 들어있다고 했어. 팔 수 없어. 서연은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휴학해야겠다. 1년 쉬면서 돈을 모으자. 모퉁이에 숨어있던 강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이 건물을 나간 뒤 강만수는 학생 지원팀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직원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강만수 회장님. 강만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방금 나간 학생, 한서연. 그 학생 등록금을 내가 내겠소. 익명으로. 그리고 절대 본인에게 알리지 마시오. 직원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죠. 알겠습니다. 장학금 명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강만수는 수표를 꺼내 400만 원을 적어 건넸습니다. 오늘 중으로 처리해 주시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만수는 건물을 나와 차로 돌아왔어요. 운전사에게 말했죠. 서연 양이 사는 곳으로 가. 네, 회장님. 차는 마포구 반지하 월세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만수는 차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걸었어요. 습기 찬 벽, 깨진 보도블록, 쓰레기가 쌓인 골목. 이런 곳에서 내 손녀가 살고 있었다니. 강만수는 서연의 방 앞에 섰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어요. 낡은 철문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죠.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이 안에 있었어요. 강만수는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해. 그는 발걸음을 돌렸어요. 차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은 무척이나 외로워 보였죠. 밤 10시 강만수는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연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죠. 22년 전 며느리 혜진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임신 8개월의 배를 안고 철문 앞에서 무릎 꿇고 빌던 모습, 창백했던 얼굴, 떨리던 손, 그리고 지금 서연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똑같았습니다. 혜진이와 똑같은 얼굴이었죠. 강만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박 실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샘플을 연구소에 전달했습니다. 긴급 처리로 24시간 후면 결과가 나옵니다. 알았네. 강만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루만 기다리면 돼. 하지만 그 하루가 일주일처럼 길게 느껴질 것 같았죠. 강만수는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비서들이 식사를 권했지만 거절했어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그는 밤낮으로 서연의 사진만 들여다봤습니다. 제발 내 손녀이기를. 아니, 제발 내 손녀가 아니어서 이 고생을 모르고 살았기를. 모순된 기도를 반복했어요. 같은 시각 서연은 학생 지원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서연 학생님, 축하드립니다. 장학금에 선정되셨어요. 등록금 400만 원 전액 지원됩니다. 서연은 귀를 의심했어요. 네, 장학금이요? 저는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익명의 후원자께서 지원하신 겁니다. 축하드려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장학금? 익명의 후원자? 누가 나를 도와준 거지?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죠. 할머니가 도와주신 거죠? 강만수는 그날 밤 서연의 집 앞을 다시 찾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안도했죠. 저 아이가 따뜻하게 밤을 보내고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좁고 춥고 습한 곳에서 내 손녀가 살고 있다니. 강만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당장 데려와야겠어.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둘 수 없어. 하루가 지났습니다. 강만수는 거의 미쳐가고 있었어요. 밥은 한 끼도 먹지 않았고 잠도 한숨도 자지 못했죠. 서연의 사진만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마침내 다음날 아침 오전 10시 박 실장이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만수는 벌떡 일어났어요. 가져와. 박 실장이 밀봉된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강만수의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열어야 해. 진실을 알아야 해. 강만수는 거칠게 봉투를 뜯어냈어요. 서류를 펼치는 그의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류 상단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 강만수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내 손녀야. 정말 내 손녀였어. 강만수는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내가 내 손녀를 추위에 떨게 했구나. 피 묻은 죄인이 천사 같은 아이의 옷을 뺏어 입었구나. 그는 패딩 점퍼를 끌어안고 오열했어요. 목구멍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죠. 박 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폭풍 전야는 끝났어요. 이제 진짜 폭풍이 몰아칠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박 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밀봉된 서류 봉투를 들고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만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3일 동안 단 한 끼도 먹지 않아 비틀거렸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죠. 가져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박 실장이 들어와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어요. 강만수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이 안에 22년간 찾아 헤맨 답이 들어있어. 강만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봉투를 뜯어냈어요. 하얀 서류가 나왔습니다. 강만수의 시선이 서류 상단으로 향했어요. 검사 의뢰인 A와 검사 대상 B의 친자관계 분석 결과. 그 아래 빨간 글씨로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 강만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어요. 99.99%. 틀림없었죠.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강만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내 손녀야. 정말 내 손녀였어. 강만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목구멍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으아. 회장실에 통곡이 울려 퍼졌죠. 강만수는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쿵, 쿵.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가 내 손녀를 추위에 떨게 했구나. 피 묻은 죄인이 천사 같은 아이의 옷을 뺏어 입었구나. 소파에 놓인 패딩 점퍼를 끌어안았습니다. 얼굴을 패딩에 묻고 오열했어요. 22년이야. 22년 동안 내 손녀가 혼자서 고생했어. 배고팠을 텐데, 추웠을 텐데, 무서웠을 텐데. 박 실장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15년간 회장님을 모시며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대한민국 재계 1위 총수가 바닥에 무릎 꿇고 통곡하는 광경. 가슴이 미어졌죠. 10분이 지나고 강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형용했죠. 박 실장. 네, 회장님. 당장 서연이를 보호해. 24시간 경호팀을 붙여. 그리고 학교 주변, 집 주변, 알바하는 곳 전부 감시해.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생기면 즉시 보고해. 알겠습니다. 강만수는 일어서며 책상 위에 서연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이제 내가 지킬 거야. 다시는 혼자 두지 않아. 절대로.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같은 시각 오전 10시 30분 서연은 학교 음악관 3층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기 평가가 있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죠. 어제 감기가 심해져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기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평가는 받아야 했어요. 결석하면 F학점이었죠. 서연은 계단을 올라가다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기력이 바닥났어요. 괜찮아. 조금만 참자. 서연은 이를 악물고 다시 걸었습니다. 학과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서연? 그 애 아직도 학교 다녀. 장학금은 어떻게 받은 거야? 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몰라. 근데 최 교수님이 엄청 싫어하시던데. 거지 냄새 난다고. 키득키득 웃음소리가 들렸죠.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최기철 교수, 재단 이사장의 조카라는 뒷배를 믿고 학생들을 괴롭히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서연도 몇 번 그에게 무시당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되들 수 없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그 자리를 지나쳐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실기 평가가 끝났습니다. 서연은 목이 쉬어 제대로 부르지 못했어요. 교수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죠. 학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연습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최기철 교수와 마주쳤습니다. 50세의 최 교수는 배가 불룩 나온 체격에 늘 인상을 쓰고 다녔어요. 서연을 보자 코웃음을 쳤죠. 한서연? 서연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 교수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역겨운 시선이었죠. 너 장학금 받았다며?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하게도 익명 후원으로. 최 교수가 비웃었어요. 익명 후원? 누가 너 같은 애한테 돈을 주겠어? 뭔가 수상한데?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분이. 닥쳐. 최 교수가 소리쳤어요. 복도에 있던 학생들이 놀라 이쪽을 쳐다봤죠. 너 같은 거지가 이 학교에 다니는 것부터가 웃기는 거야. 장학금은 우리 같은 제대로 된 집안 애들이나 받는 거라고.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어요. 죄송합니다. 최 교수는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코를 벌름거리며 인상을 찡그렸어요. 뭔 냄새야? 거지 냄새 나네. 서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 교수의 시선이 서연의 목에 두른 낡은 털실 목도리로 향했어요. 뭐야, 저 더러운 건? 서연은 본능적으로 목도리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떠주신 거였어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완성하신 작품이었죠. 서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최 교수가 손을 뻗어 목도리를 잡아당겼어요. 이런 걸 두르고 학교에 와. 냄새 진동하잖아. 서연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놓아주세요. 하지만 최 교수는 힘으로 목도리를 낚아챘어요. 목이 조이며 서연이 비틀거렸죠. 최 교수는 목도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구두발로 지시겼어요. 이런 더러운 걸 당장 버려. 주변 학생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짓밟힌 목도리를 끌어안았어요. 할머니의 목도리가.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최 교수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지는 거지답게 살아. 이 학교는 내 같은 애들 오는 데가 아니야. 당장 꺼져. 서연은 목도리를 품에 안고 온몸을 떨었어요. 분노와 슬픔과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최 교수님, 서연이 고개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사과하세요. 이건 할머니의 유품이에요. 최 교수가 눈을 부라렸어요. 뭐, 네가 지금 나한테 대들어? 서연은 최 교수의 바지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사과해 주세요. 제발이요. 최 교수는 서연을 발로 밀쳐냈습니다. 서연이 복도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가방 속에서 책들이 쏟아져 나왔죠. 주변 학생들이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교수는 서연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내일까지 자퇴서내. 안 그러면 내가 직접 쫓아낼 거야. 넌 이 학교에 어울리지 않아. 그는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흙투성이가 된 목도리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목소리는 떨렸고 어깨는 들썩거렸죠. 바로 그 순간 태성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비상벨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다급하게 회장실로 뛰어들어왔어요. 회장님, 서연 양이 지금 학교에서 교수에게 폭행당하고 있습니다. 강만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현장 요원의 보고입니다. 최기철 교수가 서연 양의 목도리를 빼앗아 짓밟고 폭언을 했습니다. 지금 서연 양이 복도에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강만수의 눈빛이 순간 맹수처럼 변했어요. 이를 악물었죠.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감히 내 손녀를. 강만수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책상 위에 물건들이 쏟아졌어요. 당장 출동한다. 강만수가 고함쳤습니다. 법무팀, 경호팀 전원 소집, 벤츠 10대 준비해. 박 실장은 즉시 무전기를 꺼냈어요. 전 직원 비상 소집, 회장님 긴급 출동 준비, 5분 안에 본관 앞 집결. 강만수는 옷장에서 정장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서랍에서 서연의 패딩 점퍼를 꺼냈어요. 깨끗하게 세탁되고 수선된 패딩이었죠. 이걸 가져간다. 강만수는 패딩을 소중히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노려봤어요.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죠. 내 손녀를 괴롭힌 대가가 뭔지 보여주겠어. 감히 내 핏줄을 건드려? 절대 용서 안 해. 5분 후 태성그룹 본사 앞 광장에는 검은색 벤츠 S클래스 10대가 일렬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법무팀 변호사 5명, 경호팀 20명, 비서진 10명이 각 차량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강만수가 본관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패딩 점퍼를 들고 있었죠.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단호했습니다. 박 실장이 차 문을 열었어요. 강만수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출발해. 목적지는 서연이가 다니는 대학교. 최고 속도로. 네, 회장님 10대의 벤츠가 동시에 시동을 걸었어요. 웅장한 배기음이 울려 퍼졌죠. 차량 행렬이 도로로 나섰습니다. 강남에서 마포까지 30분 거리. 하지만 오늘은 20분 만에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차 안에서 강만수는 패딩 점퍼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은 평온했어요. 22년을 기다렸어. 22년 동안 손녀를 찾지 못해 미칠 것 같았어. 이제 찾았어. 내 손녀를 찾았는데 누군가 괴롭히고 있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강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차는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죠. 경호 차량이 길을 막아주며 앞서갔습니다. 박 실장이 뒤를 돌아봤어요. 회장님, 10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기철 교수에 대한 모든 자료를 준비했나? 네, 횡령 내역, 성추행 의혹, 논문 표절 증거 전부 확보했습니다. 좋아. 한 방에 끝낸다. 학교 복도에서 서연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목도리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수군거리며 지나갔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다들 최 교수가 무서웠죠.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목도리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리고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죠. 학교를 그만둬야겠다.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서연의 뒷모습은 너무나 외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을 구하러 10대의 벤츠 행렬이 시속 120km로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22년 만에 찾은 할아버지가 손녀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려오고 있었죠.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서연은 계단을 내려가다 학과 사무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최기철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서연 그애 오늘 당장 처리해야 돼.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최 교수가 조교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있었죠. 한서연이 학교 장학금을 횡령했다는 서류 만들어. 그리고 경찰에 고발할 거야. 조교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건 거짓이잖아요. 닥쳐. 시키는 대로 해. 최 교수가 책상을 쳤어요. 저 거지 같은 애를 이 학교에서 완전히 매장시켜야 한다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횡령? 경찰 고발? 손이 떨렸어요.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서연은 뒤로 물러서다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문이 열렸죠. 최 교수가 나왔습니다. 한서연? 너 지금 듣고 있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거짓말하지 마. 최 교수가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아파요. 놓아주세요. 서연이 비명을 질렸지만 최 교수는 사무실 안으로 서연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어요. 조교는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죠. 너 지금 엿듣고 있었지? 최 교수가 서연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서연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책들이 쏟아져 나왔죠. 저는 정말. 입 닥쳐. 최 교수가 고함쳤습니다. 너 같은 거지는 말도 할 자격이 없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최 교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최 교수는 비웃었어요. 네가 존재하는 게 잘못이야.
가난뱅이 주제에 이 학교에 온 게 잘못이고 장학금을 받은 게 잘못이야.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당하게 장학금을 받았고요. 짝! 최 교수의 손바닥이 서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어요. 뺨이 화끈거렸죠. 조교가 소리쳤습니다. 교수님, 이러시면 안 돼요. 닥쳐, 너도. 최 교수가 조교를 노려봤습니다. 조교는 입을 다물었어요. 최 교수는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내일까지 자퇴서 안 내면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알아들었어? 서연은 뺨을 감싸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굳건했어요. 안 해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최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네가 지금?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웅장한 배기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부웅. 사무실 창문이 떨렸죠. 무슨 소리지? 최 교수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학교 정문으로 검은색 벤츠 S클래스 10대가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죠. 차량들은 운동장을 가로질러 본관 건물 앞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비켜섰어요. 뭐야 저건? 최 교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연도 창밖을 내다봤어요. 10대의 벤츠가 일렬로 멈춰섰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죠. 맨 앞 차량에서 운전사가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백발의 노신사가 천천히 내렸어요. 손에는 낡은 오리털 패딩 점퍼를 들고 있었죠.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사람은 3일 전 노숙자 할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죠. 노신사의 뒤로 20명의 검은 양복 사내들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학교가 술렁거렸어요. 학생들이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죠. 총장실에서 이종만 총장이 혼비백산하여 뛰쳐나왔습니다. 슬리퍼를 끌며 달려왔어요. 회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강만수는 총장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한서연 학생 어디 있나? 총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게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실장이 무전기로 보고받았습니다. 회장님, 서연 양은 3층 학과 사무실에 있습니다. 최기철 교수와 함께요. 강만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최기철? 그놈이 지금 내 손녀랑 있어? 그는 건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뒤따랐어요. 총장은 황급히 앞서가며 길을 안내했죠. 학생들은 복도 양쪽으로 비켜서며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저 할아버지 누구야? 태성그룹 강만수 회장이래. 제게 일이? 수군거림이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3층 학과 사무실 안에서 최 교수는 창밖을 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강만수 회장, 왜 여기에? 설마 나 때문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발걸음이었죠.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쿵쿵쿵. 사무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노크 소리도 없이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강만수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뒤로는 박 실장과 경호원 6명이 서 있었죠. 최 교수는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강만수는 최 교수를 무시하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서연이 벽 쪽에 웅크리고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강만수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혈관이 튀어나왔어요. 이를 악물었죠. 서연을 때렸구나. 감히 내 손녀를 때려. 강만수는 조용히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할아버지, 왜 여기에? 강만수는 품에 안고 있던 패딩 점퍼를 서연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아가, 괜찮아. 이제 할아버지가 왔어.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가, 할아버지, 무슨 말이지? 강만수는 서연의 부은 뺨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늦었어. 그리고 최 교수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기철. 강만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최 교수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무슨 잘못을. 입 닥쳐. 강만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경호원 2명이 즉시 최 교수를 제압했어요. 최 교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뭐 하는 거야? 놓아. 강만수는 최 교수 앞에 섰습니다.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감히 누구를 때렸어? 최 교수가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오해십니다. 저는 그냥 교육적 차원에서 짝! 강만수의 손바닥이 최 교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최 교수의 안경이 날아갔어요. 교육? 학생을 때리고 협박하는 게 교육이야? 박 실장. 네, 회장님. 자료 가져와. 박 실장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강만수는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최 교수 앞에 뿌렸어요. 장학금 횡령 2억 원, 논문 표절 15건, 학생 성추행 의혹 3건. 이게 네가 한 짓이야. 최 교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증거는 다 있어. 이미 검찰에 고발 조치했고 30분 후면 경찰이 올 거야. 최 교수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강만수는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이제 와서 빌어? 늦었어. 경호원들이 최 교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끌고 나가. 네, 회장님. 최 교수는 질질 끌려나갔어요. 살려주세요. 회장님.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패딩을 어깨에 걸친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강만수는 서연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가야, 나 좀 봐.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 저는. 강만수는 손수건을 꺼내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22년 동안 할아버지가 널 찾지 못해서.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22년? 찾지 못해? 무슨 말씀이세요? 강만수는 주머니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이걸 봐. 친자관계 성립 99.99%. 너는 내 손녀야. 내 아들 강진우와 며느리 이혜진의 딸이야.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읽었어요. 친자관계. 강진우. 이혜진. 손녀.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맞아. 22년 전 교통사고였어. 강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야. 내가 내 부모님을 쫓아냈어. 임신 8개월이었던 내 엄마를 차가운 겨울밤에 내쫓았어. 그래서 사고가 났고 내 아빠는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내 엄마는 너를 낳고 숨을 거뒀어. 서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으려는 서연을 강만수가 부축했어요. 천천히 의자에 앉혔죠.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강만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2년 전 사진이었어요. 젊은 남녀가 웃으며 서 있었죠. 이게 내 아빠 진우와 엄마 혜진이야.
서연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남자는 준수했고 여자는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자는 서연과 똑같이 생겼죠. 엄마. 서연의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습니다. 내 엄마야. 강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내 목에 걸린 그 목걸이. 그건 내가 내 엄마한테 준 거야. 22년 전에. 서연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로켓 목걸이. 할머니가 엄마의 유품이라고 했던. 강만수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53세의 재벌 회장이 손녀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서연아,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내 부모님을 죽게 만든 게 나야. 너를 22년 동안 찾지 못한 것도 내 죄야. 용서해다오. 제발 용서해다오. 강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고 절을 했어요.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강만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를 지키지 못했어. 네가 추위에 떨고 배고파하고 괴롭힘 당하는 걸 막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이제는 할아버지가 널 지킬 거야. 절대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밖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강만수는 일어섰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아가, 할아버지랑 나가자. 밖에서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서연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숨죽이고 지켜봤죠. 강만수와 서연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현관을 나서자 운동장에는 1000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 있었어요. 학생들, 교직원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몰려온 기자들까지. 강만수는 서연의 손을 놓지 않고 운동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어요. 박 실장이 확성기를 건넸습니다. 강만수는 확성기를 들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태성그룹 강만수입니다. 운동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 손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손녀? 강만수는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 한서연이 제 손녀입니다. 22년 전 제가 잃어버렸던, 아니, 제가 버렸던 손녀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강만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22년 전 저는 제 아들과 며느리를 쫓아냈습니다. 임신 8개월이었던 며느리를 차가운 겨울밤에 내쫓았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손녀는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되었어요. 그리고 22년 동안 혼자서 가난하게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건 전부 제 잘못입니다. 강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오만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강만수는 서연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요. 운동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를 용서해다오. 강만수는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3번, 4번, 5번. 계속 절을 했어요. 서연은 울면서 할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강만수는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22년의 세월이 그 순간 녹아내렸죠. 운동장에 있던 학생들도 하나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만수는 서연을 아는 채 대답했어요. 저는 오늘부터 제 모든 것을 손녀를 위해 쓸 겁니다. 그리고 제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 겁니다. 제 손녀처럼 혼자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총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죠. 강만수는 총장을 쳐다봤습니다. 총장, 네. 이 학교에서 학생을 괴롭히는 교수가 또 있으면 제게 보고하시오. 즉시 조치하겠소. 네, 알겠습니다. 강만수는 서연의 손을 잡고 차로 향했습니다. 인파가 길을 열어주었어요. 서연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차에 타기 전 강만수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내 아빠와 엄마가 살았던 집으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뒤따라 9대의 벤츠가 줄지어 움직였죠. 학교에 남은 사람들은 한참 동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오늘 일은 평생 못 잊을 거야. 맞아. 진짜 영화 같았어. 그날 저녁 모든 뉴스는 이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의 잃어버린 손녀 찾기. 22년 만의 기적. 전 국민이 이 이야기에 열광했어요. 서연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대중의 비난을 받으며 매장당했죠. 운명의 톱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성북동 대저택으로 향했습니다. 30분 거리였어요. 서연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옆에 앉은 강만수는 손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손을 놓으면 다시 사라질 것 같았어요.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최 교수에게 맞고 할아버지가 나타나고 자신이 재벌 손녀라는 걸 알게 되고 믿을 수 없었죠. 할아버지.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서연아, 강만수가 돌아봤어요. 정말 제가 할아버지 손녀가 맞나요? 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너는 내 아들 진우와 며느리 혜진이의 딸이야. 내 소중한 손녀야.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요?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는 누구세요? 강만수가 대답했어요. 내 외할머니야. 내 엄마 혜진이의 어머니이셨지. 22년 전 사고 이후 내 외할머니가 너를 데리고 숨으셨어. 나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저를 지켜주려고 평생 고생하신 거예요. 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할머니는 위대하신 분이셨어. 나 같은 죄인한테서 너를 지켜주신 거야. 서연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왜 할아버지 이야기를 안 해주셨는지. 차가 대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한옥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5000평 부지에 지어진 3층 건물이었죠. 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그래. 그리고 내 아빠가 자랐던 집이기도 해. 차에서 내린 서연은 대문을 올려다봤습니다. 22년 전 엄마 아빠가 이 문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다는 그 대문. 가슴이 철렁했어요. 강만수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가자. 내 방을 보여줄게. 두 사람은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정원과 연못이 보였죠. 본체로 들어가자 하인들이 줄지어 서서 인사했습니다. 아가씨, 어서 오십시오. 서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강만수는 서연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한 방 앞에서 멈췄어요. 문을 열었죠.
넓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20평은 되어 보였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방 상태였죠. 22년 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책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옷장에는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죠. 여긴 내 아빠 방이야. 강만수가 말했습니다. 22년 동안 그대로 두었어. 먼지 하나 없이 관리했지. 서연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에 놓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찍은 것 같았죠. 아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방도 보여줄게. 강만수가 서연을 이끌고 옆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피아노가 있는 방이 나타났습니다. 그랜드 피아노였죠. 여긴 내 엄마가 연습하던 방이야. 결혼하고 여기서 살 때 매일 피아노를 쳤어. 서연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소리가 났죠. 똥. 맑은 음이었습니다. 엄마가 쳤던 피아노.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강만수는 뒤에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천재였어. 피아노 실력이 정말 대단했지. 너도 엄마를 닮았어. 목소리가 예뻐.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요? 그래. 너 노래 전공이잖아. 내 엄마도 노래를 좋아했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당에는 푸짐한 음식이 차려졌어요. 한상 가득했죠. 서연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강만수가 웃었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이제 굶지 않아도 돼. 서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입 먹었어요. 따뜻했죠. 맛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우니? 강만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너무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어서요. 강만수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는 할아버지가 잘해줄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계속 먹었어요. 식사 후 강만수는 서연을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책장에서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낡은 나무 상자였죠. 이걸 줄게. 서연이 상자를 받았습니다. 열어봤어요.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죠. 전부 아빠 엄마 사진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데이트 사진, 일상 사진. 서연은 사진을 하나하나 꺼내봤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서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강만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할 건 없어. 당연한 거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강만수는 서연을 새로 꾸민 방으로 안내했어요. 손녀를 위해 급하게 준비한 방이었죠. 침대, 책상, 옷장, 화장대.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어. 내일 학교 갈 거지?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혼란스러워요. 강만수는 서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할아버지는 기다릴게. 서연은 침대에 앉았어요. 너무 푹신했죠. 반지하 방의 딱딱한 바닥과는 달랐습니다. 강만수가 방을 나가려는데 서연이 불렀어요. 할아버지. 강만수가 돌아봤습니다. 네. 정말 저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강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절대 안 버려. 다시는. 맹세할게. 그는 방을 나갔어요. 문을 닫았죠. 복도를 걷는 강만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진우야. 혜진아. 내가 너희 딸을 늦게라도 찾았어. 이제는 내가 잘 지킬게.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넓은 정원이 보였죠.
꿈인가 싶었습니다. 어제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방문이 노크되었습니다. 아가씨,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서연은 문을 열었어요. 하녀가 서 있었죠. 아, 네. 지금 갈게요. 식당으로 내려가자 강만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잘 잤니? 네. 서연은 자리에 앉았어요. 식탁에는 또 푸짐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죠.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어요. 식사 후 강만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 갈 거니?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가기 싫어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결정해.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할아버지, 저 반지하 방에 가봐도 될까요? 짐을 가져오고 싶어요. 강만수가 놀라 물었어요. 혼자 가려고? 아니야. 내가 같이 갈게.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마포구 반지하 방으로 향했습니다. 30분 만에 도착했어요. 좁은 골목길, 습한 공기, 곰팡이 냄새. 강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여기서 네가 살았구나. 서연은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었어요. 사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 나타났죠. 강만수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창문은 작았어요.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침대는 삐걱거렸고 이불은 얇았습니다. 강만수의 주먹이 쥐어졌어요. 이런 곳에서 내 손녀가. 서연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게 전부였어요. 강만수는 방 구석에 놓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와 서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서연이 어렸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어요. 강만수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의 할머니, 내 손녀를 지켜주셔서. 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짐을 다 쌌습니다. 많지 않았죠.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서연은 방을 둘러봤어요. 22년을 살았던 곳. 이제 떠나는 거야.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직 할아버지를 완전히 믿을 수 없어요. 강만수는 놀라 서연을 봤어요. 그래, 네. 22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모든 걸 바꾸겠다고 하니까 무서워요. 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할아버지도 22년 전에 내 부모님을 쫓아냈잖아. 믿기 어렵겠지.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왜 쫓아내신 거예요? 강만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만했어. 돈과 권력이 전부인 줄 알았어. 내 엄마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어. 차가 대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네, 저 여기서 못 살 것 같아요. 강만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너무 낯설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생각나요. 할머니는 이 집을 싫어하셨을 거예요. 엄마를 쫓아낸 집이니까. 강만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니? 서연은 강만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살던 반지하 방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거기가 제 집이에요. 강만수가 반대했어요. 안 돼. 그곳은 너무 춥고 습해. 건강에 안 좋아. 그래도 거기가 좋아요. 할머니가 계신 것 같아서요. 강만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알았어. 그럼 할아버지가 그 집을 고쳐줄게. 따뜻하고 깨끗하게. 네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서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래. 그리고 할아버지는 내 옆집에 살게. 괜찮겠니? 서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할아버지가 정말 저를 사랑하는지 보고 싶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강만수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할아버지가 보여줄게. 평생 걸려도 보여줄게. 그날 저녁 강만수는 건축팀을 불렀습니다. 서연의 반지하 방을 완전히 리모델링하라고 지시했어요. 곰팡이 제거, 방수 공사, 난방 시설, 이중창 설치, 모든 것을 최고급으로 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옆집도 매입해서 자신이 살 수 있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비용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공사는 일주일 안에 끝내라고 했죠. 박 실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께서 그 좁은 방에서 사시겠다는 겁니까? 강만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내 손녀 옆에 있어야 해. 손녀가 날 믿을 때까지 곁을 지킬 거야. 일주일 후 공사가 끝났습니다. 서연의 방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깨끗한 벽, 따뜻한 바닥, 넓은 창문. 하지만 구조는 그대로였죠. 4평짜리 원룸이었습니다. 강만수의 방도 옆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역시 4평짜리였죠. 서연은 방을 둘러보며 놀랐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할머니 냄새는 남아 있었죠. 고마워요, 할아버지. 강만수는 웃었습니다. 천만에. 이제 여기서 같이 살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하지만 그날 밤 강만수는 좁은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이 너무 낮았고 침대는 너무 좁았어요. 평생 넓은 침실에서 살았던 그에게는 고통이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벽 너머에서 서연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강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손녀를 22년 동안 고생시킨 죗값이야. 그는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만수는 매일 아침 서연과 함께 식사했어요. 좁은 부엌에서 직접 요리를 했죠. 서투르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할아버지를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강만수는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죠. 평생이 걸려도 괜찮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강만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서연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죠. 계란을 태우고 밥을 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리책을 보며 하나씩 배워갔죠. 서연은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조금씩 웃음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계란이 안 탔네요. 강만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치? 할아버지가 연습 많이 했어.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좁은 식탁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어느 날 아침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학교 다시 다니고 싶어요. 강만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서연을 봤어요. 정말? 네.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최 교수님도 없고 할아버지도 계시니까. 강만수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할아버지 믿어줘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할아버지를 믿고 싶어요. 조금씩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서연은 학교에 복학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견뎠어요. 누군가 수군거렸죠. 저 애가 강만수 회장 손녀래. 대박이다. 서연은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강만수는 매일 서연을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는 타지 않았어요. 함께 버스를 탔죠.
회장님께서 버스를요? 박 실장이 놀랐지만 강만수는 고집했습니다. 손녀가 22년 동안 탔던 버스야. 나도 타야지. 버스 안에서 강만수는 서연 옆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서민들의 삶이 보였죠. 출근하는 직장인, 등교하는 학생, 장 보러 가는 노인. 강만수는 자신이 얼마나 세상을 모르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한테 고마워. 왜요? 세상을 가르쳐줘서. 서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제가요? 그래. 네가 아니었으면 평생 몰랐을 거야. 어느 토요일 오후 강만수는 서연에게 제안했습니다. 오늘 내 부모님 묘소에 갈까?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묘소요? 할머니 산소는 알지만 부모님은 할아버지가 모셔뒀어. 22년 동안. 같이 가자. 서연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차를 타고 경기도 어느 공원묘지로 향했어요. 1시간 거리였죠. 도착하자 강만수는 서연의 손을 잡고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묘비 2개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강진우, 이혜진. 서연은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죠. 아빠, 엄마. 저예요, 서연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만수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진우야, 혜진아. 아빠가 늦었어. 너희 딸을 이제야 찾았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죠. 서연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묘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22년의 한과 그리움이 쏟아져 나왔죠. 서연은 가방에서 꽃을 꺼내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저 괜찮아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좀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시겠대요. 강만수는 서연을 안았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평생 지킬게. 약속해. 서연은 할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어요. 강만수도 눈물을 흘렸죠. 하늘에서 해가 내려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바람이 불었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엄마, 아빠, 행복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강만수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진우야, 혜진아. 용서해다오. 아빠가 잘못했어. 이제라도 내 딸을 잘 지킬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서연은 일어서며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강만수도 고개를 숙였어요. 자주 오마. 두 사람은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차에 타자 서연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오늘 데려와 주셔서. 강만수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만에. 앞으로 자주 같이 오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차는 서울로 향했죠.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붉은 노을이었어요. 아름다웠죠. 며칠 후 강만수는 서연에게 제안했습니다. 아가, 할아버지가 재단을 만들려고 해. 어떤 재단이요?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장학재단이야. 너처럼 혼자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어?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래. 그리고 이사장을 네가 맡아줬으면 해. 서연은 놀랐습니다. 제가요? 너무 어린데요. 괜찮아. 네가 직접 겪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잖아. 가난한 학생들의 마음을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할아버지 도와드릴게요. 한 달 후 서연장학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자본금 5천억 원이었어요. 강만수가 자신의 재산 절반을 출연한 거죠. 재단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학업에 열심히 임할 것. 첫 해에만 5천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어요. 서연은 이사장으로서 학생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학생들이 많았죠. 서연은 그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힘내요. 저도 여러분처럼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요. 학생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서연은 뿌듯했습니다. 강만수는 뒤에서 그런 서연을 지켜봤어요. 흐뭇했죠. 내 손녀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박 실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서연 아가씨가 정말 훌륭하십니다. 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자랑스러워. 박 실장, 내가 손녀를 찾은 건 정말 기적이야.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변하신 것도 기적입니다. 강만수가 박 실장을 봤어요. 내가 변했어? 네. 예전에는 차갑고 냉정하셨는데 이제는 따뜻하십니다. 강만수는 웃었습니다. 손녀가 날 바꿔놨어. 사랑이 날 바꿔놨지. 어느 봄날 서연은 학교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실용음악과 정기 공연이었어요. 서연은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죠.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래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맑고 아름다웠어요. 객석에 앉은 강만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게 내 손녀야. 저렇게 훌륭하게 자라줬어. 공연이 끝나고 서연이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강만수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잘했어, 아가. 정말 자랑스러워. 서연은 꽃다발을 받으며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집이었어요. 좁지만 따뜻했죠. 저녁을 먹으며 강만수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행복하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지금 정말 행복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옆에 계셔서 든든해요. 강만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행복해. 손녀를 찾아서, 내 옆에 있어서. 서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강만수는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아가. 할아버지 보물이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연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죠. 22년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던 시절, 배고팠던 날들, 외로웠던 밤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할아버지가 있었죠. 가족이 생겼습니다. 서연은 목에 걸린 로켓 목걸이를 만졌어요. 22년 동안 한 번도 열지 못했던 목걸이. 이제는 열어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조심스럽게 로켓을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사진이 2장 들어 있었죠. 한 장은 아빠, 한 장은 엄마. 젊고 행복해 보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엄마, 아빠, 보고 있어요? 저 이제 할아버지랑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눈물이 흘렀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서연은 로켓을 다시 닫고 목에 걸었습니다. 평생 간직할 거예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은한 빛이었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죠.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옆방에서 강만수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22년이 걸렸어. 손녀를 찾기까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우야, 혜진아. 내 딸 잘 지킬게. 약속해. 평생 곁에서 지킬 거야. 강만수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긴 겨울이 끝났습니다. 22년의 긴 겨울이요. 이제 봄이 왔어요. 따뜻한 봄이 찾아왔죠.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눈을 떴어요. 할아버지 방에서 소리가 들렸죠. 요리하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일어났어요.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강만수가 부엌에서 계란을 굽고 있었어요. 아침이야, 아가. 서연은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어요. 좁은 부엌이었지만 행복으로 가득했죠.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서연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 좋네요. 강만수가 창밖을 봤어요. 그러네. 봄이 왔어. 네, 봄이 왔어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죠. 강만수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우리에게 봄이 왔어.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아침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날렸어요. 아름다웠죠. 22년이라는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봄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선행이 잃어버린 가족을 찾게 했고 늦었지만 진심 어린 참회가 용서를 이끌어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가족이라는 걸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온기를 나눠주세요. 그 따뜻함이 언젠가 기적이 되어 돌아올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어요. 라는 댓글 한 번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빛나라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